네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중요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시간이 없는데 오래오래 할 수는 없어서요. 할 수 없이 이번 시간에는 이제 18세기로 껑충 건너뜁니다. 지난번에 17세기, 그 다음에 이번에 18세기로 왔습니다. 18세기에 와서 중용이라고 하는 그 한 권의 책이 조선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이제 우리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중용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중용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성호이익입니다. 성호이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성호이익을 다 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실학자로서 만나셨지만 제가 성호이익을 생각할 때는 성호이익은 가장 불행하고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호이익은 정치적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미 성호이익이 태어나서 뭘 좀 의식할 때쯤 되면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아버지는 말하자면 남인의 스피커였어요. 남인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귀향을 가서 돌아가십니다. 그 성호이익은 아버지가 없이 살아야 됐고, 또 성호이익이 자라날 적에 성호이익은 두 번째 부인이 난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성호이익에게는 이미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성호이익이 첩이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실이 있고 후실이 있는데 전실과 후실은 신분상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은 착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부인이라면 첩을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의 두 번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내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혼을 한 겁니다. 재혼을 했지만 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아버지하고. 그래서 성호이익은 사실상 아버지 뻘 되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 중에서 지금 성호이익이 불행했던 걸 말하는 거죠. 성호이익에게 가장 그 모범이 된 스승의 역할을 한 형님이 계신데, 이잠이라고 하는 형님인데, 이잠이라고 하는 형님도 상소문 한 장을 쓴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대사원까지 지냈는데 귀향을 가서 돌아가시고, 믿고 의지하던 형님은 상소문 한 장에 숙종에게 올린 상소문 한 장이죠. 상소문 한 장에 매를 맞고, 장살이라고 하죠. 매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성호이익에게는 출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호이익은 오래 살았어요. 장수를 했지만 참봉 벼슬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호이익은 벼슬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가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호이익은 아주 불행했죠. 또 성호이익의 아들은 다행히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연좌제가 풀려서 문과에 급제를 하고 벼슬을 하지만 이 아들도 또 30대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호이익은 참 불행한 인물이었다.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성호이익은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성호이익에게는 읽을 거리가 충분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년 전에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중국에 가서 17세기 후반이죠. 중국에 가서 좋은 신간서적을 수천 권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신의 전문서적을 성호이익은 집에 쌓아놓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호이익은 제자 복도 많아서 많은 제자들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복이죠.
그런데 제가 성호이익에 가장 부럽다고 하는 점은 뭐냐면 성호이익의 시대는 검열이 없었습니다. 검열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도 검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검열이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성호이익의 시대는 검열이 없었다. 그래서 성호이익은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을 또 중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거둔 새로운 학문적 결실을 마음껏 흡수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인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제가 하나의 뭐랄까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저건데 성호이익은 그냥 사진을 앞에 건너뛰고요. 다른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호이익은 서양에서 중국으로 소개된 최신의 지식들을 당대에 수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학이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학의 한 흐름은 겉으로는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단순히 천주교가 단순한 건 아니지만 천주교에 국한된 지식이 아니고 천주교 넘어의 지식들이 17세기에는 중국에서 한문으로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대의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에게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서양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들이 서양에서 온 엘리트 신부들을 통해서 한문으로 번역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번역 작업은 17세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가 되면 더 이상의 새로운 서양에 관한 서적들이 중국에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교황청의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로마 교황청에서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문화국가고 수준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식인들을 천주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서양의 여러 가지 멋진 이론이라든가 풍부한 지식들을 이 지식인들에게 마음껏 제공을 해가지고 그들을 매료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하는 것이 선교 방침이었는데 18세기가 되면은 교황청의 입장이 달라져요. 교황청의 입장이 그거는 이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작업은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서학의 지식을 중국으로부터 가져다가 수용을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지식이다? 낡은 지식이 되는 거죠. 낡은 지식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은 성호이익이 맛본 지식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읽은 서학에 관한 책은 성호이익이 읽은 책보다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준으로 보더라도 높은 수준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분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까지 사셨는데 당대의 인물로서는 아마 콘테스트 같은 거는 없지만 콘테스트가 만약에 있다면 지식 콘테스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동서양 지식을 가장 해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서도 가장 편견이 없었던 인물이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성호이익은 그런 굉장한 인물이에요. 이 굉장한 인물이 굉장한 공부를 하고서 우리의 고전 중에 고전인 중용을 들여다봤을 때 그가 갖게 된 생각은 어땠겠는가? 이걸 여러분들과 한번 상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서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다른 공부는 하나도 아지 않고 한문 공부만 한 분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유교 경전하고 서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 여기서 살았지만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서양의 문학을 공부한 분이 중용을 공부했을 때 하는 생각하고 아예 서양 사람이 중용을 보고서 하는 생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호 이익은 나라 바깥으로 발을 한 발도 디딘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 좀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은 통유였던 겁니다. 통유. 통자는 소통한다는, 통한다는 통자. 앞뒤가 막히지 않고 확 터진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자가 전통적인 가문에서 전통의 이론만 배운 사람들과는 중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용은 참 어려운 책이죠. 사서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른 것을 다 공부한 다음에 중용을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정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정자는 누구입니까? 정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이 경우에는 두 사람입니다. 정이와 정호라고 하는 형제간이죠. 그 두 사람 사이에도 의견이 좀 다를 때는 있어요. 다를 때는 있는데 경전에 관해서 대체로는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를 구별하지 않고 주석서에서 대개 그냥 정자왈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형이니 아우니를 따로 언급하지 않을 때는 두 형제의 의견이 같다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공부는 대학을 먼저 시작해라. 대학이 제일 간단하고 내용이 간단해요. 우선 내용이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공부하라. 그런 다음에 논어와 맹자를 익혀라. 그리고 나서 중용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익도, 성호 이익도 중용질서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서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말해요. 중용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보다는 오늘날 우리는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서 있는 입장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이 다르니까 우린 다른 공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눈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말하면은 통치 철학을 가르치는 공부예요. 그래서 왕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제왕학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학의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개는 3개의 중요한 강령이 있고 8개의 조목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8개의 조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명덕 이거는 이제 강령으로 보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거를 조목, 그러니까 대학 공부의 구체적인 8개의 분야라고 말을 하고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일종의 서문에 나오는 3가지 이야기. 1번이 명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가 친민 또는 신민이라고 하는 것, 3번째가 지어지선이라고 표현된 것인데 대개는 다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덕을 더욱더 밝게 드러낸다 하는 것이 명덕이거든요. 그럼 덕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교양 또는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 바탕을 잘 가꾸는 것이 대학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고요. 2번째로는 신민 또는 친민이라고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 그러니까 평화롭고 억압적이지 않고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2번째로 중요한 강령으로 보고요. 3번째 강령은 지선, 지극히 선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럼 지극히 선한 경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말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어렵기도 한데 그냥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악이 없는 선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학의 큰 목표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무를 해야 되고 치지를 해야 되고 성의를 해야 되고 정심을 해야 되고 수신을 해야 되고 제가를 해야 되고 이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평천하까지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굳이 보통 사람들이 나누기를 경물치지는 하나로 묶어서 사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에 관해서는 성의, 그죠? 성의, 정심, 수신. 그러니까 먼저 의를 정성되게 하고 마음을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심, 마음을 바로 하고 이게 다 듣기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설명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죠. 근데 하여튼 되게 이제 그렇게 들어두셔야죠. 그래서 이제 수신까지가 내 자신에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와 치국과 평천하는 내 바깥에 이웃 또는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잘하게 되면 유교적인 의미에서는 성군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 공부만 해가지고 과연 성군이 되겠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인 거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논어 얘기를 한다면 논어는 어떻겠습니까? 논어는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의 학문이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논어책을 막 뒤적이면은 제자들이 선생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하고요. 그 인이란 질문에 대해서 공자가 질문자에 대해마다 답을 다르게 해줘요. 그거는 공자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수준에 맞는 대답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질문자마다 수준이 다 다르니까 공자는 답을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한 거다. 그러면 제일 높은 수준의 답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공자님이 가장 높이 평가한 제자가 안연이잖아요. 안회. 안회가 딱 한 번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이 바로 선생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안연에게 준 답변이 공자가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답변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게 이제 4글자예요. 다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었는데 그 수제 중에 수제였던 안연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자님이 4글자로 딱 답을 해요. 그게 바로 극기복례였던 것입니다. 극기복례 많이 들어보셨죠? 나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이런 말도 하죠. 자왈 이인이 위미하니 택 불처인이면 언득질이요. 이렇게 무슨 뜻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냐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은 인심 좋은 것이 아름답다. 마을을 선택하여 인심 좋은 곳에서 살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지혜를 얻겠는가? 구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미는 인심 좋은 곳 아닌가요? 옛날 말씀에 조선 초기의 문헌에 보면 조선의 인재의 절반이 경상도에서 나고 경상도 인재의 절반이 선산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구미는 선산의 일부였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구미가 말하자면 배꼽이 배보다 커져가지고 구미하고 선산이 뭐 격이 달라졌죠. 여기는 도청 소재지고 거기는 선산은 여전히 선산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인이라고 말을 했을 적에 그러니까 어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살아야 한다. 어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구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 정기가 좀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금에 밤에 중용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는 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중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인은 멀리 있지 않다. 공자가 말하기를 인원호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인이라는 것이 멀리 있겠느냐? 아욕인 사인지라 했어요. 내가 인하고자 한다면, 어질고자 한다면 사인, 이 인이 지의, 이미 와 있다라고. 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 정성스러운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실책한 것과 같은 거예요. 고무격려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좀 꾸짖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점이 이제 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설명이 인자란 심지덕이하니 비제야라 그랬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덕이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나의 내면에 있다는 거죠. 방이 불구 고유 유의 원자 그랬어요. 그걸 내 마음을 놓아버리고 불구 인을 찾지 않기 때문에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이 굳이 생각을 돌이켜서 만약에 우리가 인을 찾아 나선다면 즉 뭐겠어요? 즉자의 제이라 여기에 바로 와서 즉 나에게로 바로 와서 존재할 그것인데 부기 원제야 어찌 멀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다 알쏭달쏭하죠. 이해가 된 듯 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좀 가려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자가 그 구절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는 유기하니 욕지지라 하원지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인 인하게 된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어찌 멀다고 하겠는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논어에서 그러니까 공자가 제일 강조한 것은 인이고 그래서 공자의 학문은 인의 학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과 의를 다 강조했지만 공자는 인을 특히 강조한 느낌이 있고 맹자는 인과 의를 다 강조했지만 의를 정의를 더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맹활취의라라고 하거든요. 맹자가 의를 취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는 공자가 다 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보태서 할 말씀이 별로 없었고 대신에 공자가 의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아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맹자는 의를 특히 강조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중용이라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중용 말고 다른 유교의 경전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맹자가 의를 강조한다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맹자는 어떤 개인의 도덕도 강조하지만 사회 정의를 맹자는 매우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맹자 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죠. 그게 이제 하나는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전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타나거든요. 이건 이제 논어에는 없습니다. 논어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백성에게 이거 다 읽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백성에게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부정하고 허황되어 이미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 법으로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곧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어진 임금이 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맹자의 맨 첫 책권이 양해왕 편이거든요. 양해왕 편 중에서도 상권의 양해왕과 맹자가 나눈 문답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라고 보는 거예요, 맹자는. 그리고 이건 맹자 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맹자를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맹자를 모두 다 성인으로 또는 성인의 버금가는 존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맹자의 이 주장을 우리가 따르기로 다 선언을 한 거죠. 그 따르기로 선언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들어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왕은 책임을 져야 된다. 뭘 책임을 져야 된다? 백성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왕은 백성들을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최소한의 보장이 되었을 때만 정의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굶주리면은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백성의 잘못이 아니고 왕의 잘못이다. 그렇게 지금 맹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자에게는 만약에 왕이 왕다운 노릇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옳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보장을 해주려면은 물질적 토대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 물질적 토대가 당신은 농업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정전법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정전법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밭을 9등급으로 9개로 쪼개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것 하나는 임금님을 위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나머지 8개는 8명의 농부들이 각각 하나씩을 농사 지어서 자기 먹고 살 것을 챙긴다. 그렇게 본 거죠. 공산주의 사회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보장이 돼야 한다. 그게 이제 논어와 맹자고 대학이었다 그 말이죠. 중용은 뭐예요? 중용은 이게 이제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공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다 그랬어요. 이게 말 그대로 용어를 크게 번역하지 않고 해석하면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군자고 소인들은 중용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군자지 중용아 군자의 시중이라 그랬어요. 군자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군자라고 하는 것은 시중이라.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시중이란 말을. 늘 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편부당하고 치우치지 않는, 쏠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자다. 소인은 어때요? 소인지 중용야에 소인이 무기탄이라. 그러니까 무기탄이라는 뭐냐면 기탄이라는 말은 꺼린다는 말이잖아요. 꺼리낌이 없는 것이 바로 소인의 중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용이 아니라는 거죠.